네,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수업 시작했는데 떠드시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17번 사회복지제도 파트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우리 수능에서 나오는 사회복지제도는 세 종류가 있었네요. 뭐였죠? 사회보험, 그리고 공공부조. 네, 공공부조, 사회복지. 네, 그리고 사회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서비스로 명칭이 지칭됐죠.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사회보험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사대보험이요. 사대보험. 맞아요. 사대보험입니다. 사대보험은 뭐뭐 있었죠? 국민연금. 네, 국민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보상보험 있었고요. 고용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있었고 건강보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5대 보험이라고 불리는데 뭐가 하나 추가됐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노인장기 요양보험. 명칭이 어렵지만 요즘에 지문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인장기 요양보험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얘네들은 다 전부 다 이러한 성격을 가져요. 내가 나중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 걸 대비해서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 상황에 직면하면 보험료를 타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사전 예방 성격을 가진다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지금 제 소득의 일부를 이 사대보험을 납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 지금 일하다가 다치지도 않았고 일하다 잘리지도 않았고 전 아직 노인이 되지도 않았고 지금 아프지도 않은데 제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험료를 받기 위해서죠. 그래서 사전 예방적 성격을 갖는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보험료를 납부한 이 돈으로 다른 누구를 도와줄 수 있죠? 그래서 이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국민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거죠. 맞아요.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제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제가 아프거나 다쳤거나 일자리를 잘렸을 때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더 이상 소득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이 낸 돈으로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호부조의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입에 강제성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가입의 강제성을 띈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지의 성격을 띈다라는 표현도 해요. 누구나 혜택을 받는다. 무슨 복지일까요? 보편적 복지. 맞아요. 보편적 복지의 성격을 띈다고 표현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혜택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수혜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수혜자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야 해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걸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나요? 남자가 돈을 잘 벌 때 뭐가 있다고 하죠? 가오라? 가오라는 그런 저급한 표현을 쓰시나요, 수업 중에? 능력이 있다는 그런 고급진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능력 부담의 원리라고 표현합니다. 썸네일이 가오라고 하면은 너무 좀 그렇죠. 네, 능력 부담의 원리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국가가 실질적으로 뭘 주죠? 돈을 주기 때문에 금전적, 경제적 지원의 원칙에 따른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신다면은 사회보험은 다 이해를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부조로 넘어가 봅시다.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대표 사례가 혹시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이름이 대빵 긴 거였어요. 국민기초생활보장. 너 자꾸 보고 읽지 말라고.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물론 이렇게라도 참여하시면 좋은 자세이긴 하지만 우리 이 수업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까먹었던 기억을 다시 복구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가급적 좀 머리에서 끄집어내주세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랐잖아요. 뭐 주거급여도 받고 의료급여도 받고 생계급여도 받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게 바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고요. 이거는 사회보험과 다르게 사전예방이 아니라 처방적 성격을 갖습니다. 제가 공공부조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2층에 속한다고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에요. 맞아요. 상대적 빈곤층에 해당할 정도로 가난해야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구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가난해진 사람들한테 보험료를 주는 거잖아요. 사실 가난해지기 전에 미리 보험료를 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미 가난해진 다음에 보험료를 주기 때문에 일이 터진 다음에 대처한다 해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회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능력 부담의 원리, 그 다음에 수혜자 부담의 원리에 따르지만 이 공공구조는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죠? 국가에서 무상으로 전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요. 이 말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별적 복지 혹은 선택적 복지라고 표현을 하죠. 좋습니다. 선택적 복지의 성격을 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국가가 마찬가지로 뭘 줘요? 돈을 주기 때문에 경제적, 금전적 지원 이원칙에 따른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이따 한꺼번에 정리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 둘이랑 좀 성향이 좀 다르죠. 자, 여기 서비스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돈을 주는 거예요? 아니요. 뭘 주는 거예요? 서비스 어떤 서비스가 있죠? 부양도 있고 일자리 상담, 직업 상담 서비스도 있고 또 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다시 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재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재활, 상담,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무슨 지원? 이 경제적 지원, 이 금전적 지원의 원칙을 따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 파트와 관련해서 순위에서 나오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사실 제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빠뜨렸거든요. 공공구조의 특징 중에 혹시 뭐가 빠졌는지 혹시 캐치하셨나요? 맞아요.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지금 빠졌어요. 자, 그러면 그 특징을 여기서 정리해봅시다. 소득 재분배 효과. 소득 재분배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한테 돈을 나눠주는 그거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를 말하는 거죠. 이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가장 큰 사회복지제도는 뭐였어요? 맞아요. 공공구조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 서비스? 보험? 뭐예요? 네, 사회 보험이었죠. 그 다음이 사회 서비스입니다. 소득 재분배 효과는 결국엔 잘 사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못 사는 사람들의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의 돈, 호주머니가 빵빵해지는 거죠. 근데 공공구조는 보험료를 내요, 안 내요? 낼 수 없어요. 가난한 사람인데.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돈을 받는 것과 내가 보험료를 낸 다음에 거기서 일부 플러스 알파로 돌려받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주머니가 빵빵해지겠어요? 당연히 돈을 내지도 않았는데 받는 게 내가 지출이 없으니까 주머니가 더 빵빵해지겠죠. 그래서 공공구조가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이 사회보험입니다. 사회 서비스는 사실상 경제적 지원이 아니라 비금전적 지원이기 때문에 파생 효과는 거지 실질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의 크기는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순위에서는 이게 아예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주의해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기억나실까요? 받는 사람. 받는 사람. 맞아요. 수혜자의 뭐. 수혜 대상자의 뭐.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가장 큰 제도. 사회 서비스. 네, 이거는 사회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은요? 사회보험. 사회 서비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사회 보험이라고 했는데 제가 사회 서비스라고 들었나요? 마르지 않았는데. 네, 사회 보험이고요. 그 다음은 사회 서비스. 사회 서비스 맞아요? 네. 사회 서비스. 그 다음은 공공구조입니다. 왜
사회보험이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가장 커요. 맞아, 가입의 강제성이니까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혜택을 받으니까 사회 대상자의 범위가 가장 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공공보조보다 큰 이유. 모든 국민이 다 맞아요. 모든 국민이 신청만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공공부조는 빈곤층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이 크기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나라의 복지제도가 확충되면 참 좋은데 이 복지에 지나치게 의존을 하는 바람에 그 나라의 생산성이나 효율성 이런 게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어요. 혹시 그걸 뭐라고 하지 않아요? 복지병. 네, 복지로 인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복지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복지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나온 새로운 복지제도가 있죠. 생산적. 맞습니다. 생산적 복지. 생산적 복지는 무엇의 조건으로? 노동, 자아를 조건으로, 일할 것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지병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긴 하지만 이 생산적 복지도 한계가 있었네요. 어떤 한계가 있죠? 지금 당장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사실 혜택을 주지 못해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일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실질적인 복지의 의미를 추구하는 데 달성하는 데 조금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생산적 복지의 한계고요. 그래서 이 둘을 적절하게 섞는 것이 그 나라의 복지제도에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6월과 9월이 둘 다 15번, 20번으로 알고 있거든요. 잠시만요. 확인해 드릴게요. 아, 15, 20번 맞네요. 한번 풀어보세요.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보죠. 아무래도 도표 문제다 보니까 좀 어려우셨죠.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도표 파트 하면서 알려드렸던, 설명해드렸던 그 원리가 다 숨어져 있거든요. 어떻게 숨어져 있나 한번 살펴보시죠. 보니까 일단 가제도는 뭘까요? 사회보험. 자,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산정 금액 이하인 노인에게 연금을 지급을 한답니다. 이거는 공공부조 중에 기초연금에 해당합니다. 공공부조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범위가 어때요?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사람들한테만 연금을 주기 때문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 그 연금을 주는 기초연금입니다. 이건 공공부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요? 사회보험 중에 뭐야 이게? 노인장기. 네, 사회보험 중에 이게 바로 노인장기 요양보험입니다. 여기 보면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을 해준답니다. 요게 노인장기 요양보험이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거니까 아예 지문에 아예 숙지를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는요? 사회 서비스. 네, 사회 서비스입니다. 여기 돌봄 서비스라는 표현의 핵심이죠. 사회 서비스 중에 돌봄 서비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렇게 세 가지 제도가 나왔을 때 꼭 하나씩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하나씩만 나오는 경우는 꼭 그렇진 않다는 것도 여러분들 중에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볼게요. 기억을 보면은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를 물었습니다. 자,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건 누굽니까? 가요. 네, 서비스에 해당하는 가네요. 이 경우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는 A, B 지역이 같답니다. 여기 비율을 줘놓고 수를 묻는 문항이 이제 우리 도표 문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별첨을 보면 A적과 B적의 총인구가 동일하다는 단서를 줬어요. 자, 그럼 비율을 줘놓고서 여러분들이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균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A적과 B적 둘 중에 어느 지역의 인구가 더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된다고 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사회 서비스는 남성의 수급자 비율이 1.2고 여성의 수급자 비율이 1.6입니다. 자, 이걸 평균을 내면 어떻게 돼요? 1.2 더하기 1.6을 2로 나누면 이 값은 1.4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값과 이 전체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전체 값과 우리가 계산한 값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의 수가 어떻다? 같다는 걸 우리는 이 정보를 통해서 도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 B지역을 봅시다. B지역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남성이 1.2고 여성이 1.6이네요.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은 1.4가 됐을 때 문제에서 주어진 표에 보면 전체 값이 1.5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실제 주어진 포획값이 더 크죠. 자, 이 말은 남성과 여성 중에 특정 성별의 인원수가 더 많다는 거잖아. 누가 더 많은 겁니까? 평균값을 끌어올렸으니까. 그렇죠. 평균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건 평균보다 숫자가 큰 게 더 많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을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가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지역은 남성과 여성의 인구가 동일하지만 B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의 인구가 많다는 걸 우리 이 평균값 계산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였고요. 보면은 성별 수혜자 수의 차이를 물었거든요. 비율을 줘놓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남성과 여성의 수혜자 비율은 동일하잖아요. 1.6, 1.2로. 그래서 비율 차이는 동일하지만 B지역의 여성 수가 더 많기 때문에 B역은 틀린 보기가 된 거였습니다. 네,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D는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누굽니까? 네, 가해에 해당하는 공공구조가 아니라 나에 해당하는 사회보험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여성 수혜자 수 대비 남성 수혜자 수의 비는 A지역이 B지역보다 작답니다. 자, 대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비 앞이 뭐라고 했죠, 제가? 대비 앞이 부모고 대비 D가 분답니다. 근데 여기서는 재밌는 게 수를 물었어요. 근데 우리 주어진 표현은 지금 비율값밖에 없잖아요. 일단 이걸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A정에서 여성 수혜자 비율 대비 남성 수혜자의 비율,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해 보실래요? 뭐 분의 뭐예요? 여성 수혜자 비율 대비 남성 수혜자 비율. 이 표에서 몇 분의 몇이죠? 2.0분의 1.6입니다. 그죠? 사회보험의 비율값을 가지고 분수를 구한 거예요. 그 다음에 B지역은요? 2.0분의 2.8이네요. 자, 지금 A지역이 B지역보다 이 값이 더 낮으니까 니은 같은 보기가 구성된 겁니다. 근데 이거는 맞는 보기예요? 틀린 보기예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렸죠? 이 비율을 놓고 봤을 때는 B지역이 더 높은 게 맞긴 하지만, 자, 여기서 A지역과 B지역의 차이가 뭐였어요? 남성과 여성 A지역은 남성과 여성의 수가 동일했지만 B지역은 여성의 수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분모값이 우리 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를 가지고 비교했을 때 A지역은 B지역보다 더 작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D급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 제도. 이걸 원칙으로 하는 제도는 뭐랑 뭐가 있죠? 공공구조랑 사회보험이 있고요. 이 중에서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답니다. 사후 처방적 성격을 갖는 건 공공구조네요. 그럼 가려놓고 보면 되는데, 이 제도의 경우 남성 수혜자 수는 A지역이 B지역보다 많답니다. 맞나요? 자, 뭐랑 뭐를 비교하면 돼요? A지역의 남성 수혜자 수가 아니라 비율값을 불러보세요. 네, 10.0, 10이라고 돼 있죠. 10.0. 그 다음에 B지역은 10.2입니다. 지금 이 비율값은 A가 더 작은데 수는 A가 더 많다라고 지금 보기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거죠? 남성 수가 비해서 B지역에 비해서 남성 수가 어때요? 많기 때문에 이 D급 보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왜? 첫 번째 별칭에 뭐라고 나와 있으니까? A지역과 B지역의 총인구가 동일하다는 단서를 줬기 때문에 이 D급 보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케이. 다음 마지막 D는 여성의 경우 공공구조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 대비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제도의 수혜자 비율은 A지역이 B지역보다 작답니다. 자, 그럼 이 값을 한번 불러보실래요? A. 대비 앞이 분모라고 했죠. 수를 여러분들 한번 불러보세요. 공공구조에 해당하는 수혜자 비율. 공공구조. 네, 9.6. 왜 자신이 없어요? 그냥 표에 있는 거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되는데, 도표 문제가 괜히 틀릴까봐 지금 망설이시는 건가요? 틀려도 돼요. 틀려야 여러분들 기억이 많이 남죠. 자, 9.6분의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에 해당하는 비율 1.6이고요. 그 다음에 B지역은 9.4분의 1.6이네요. 둘 중에 뭐가 더 커요? 당연히 9.4분의 1.6이 9.6분의 1.6보다 크죠. 분모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 리을.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 필요가 없는 아주 쉬운 법이었어요. 왜? 우리가 기억이 틀린 걸 바로 캐치를 했잖아요. 그래서 기억 선제를 지우는 순간 보기가 뭐랑 뭐가 남아요?
3번이랑 5번만 남고요. 보니까 보기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디귿리을이랑 니은 디귿리을입니다. 그러니까 디귿리을은 사실 판단할 필요도 없이 니은까지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이 평가 문제가 특징이 이런 거예요. 도표 문제가 3문제에서 4문제로 늘어났거든요. 사실상 4문제를 시간 안에 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해놓긴 했지만 보기 배열을 너무 쉽게 해놔가지고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게끔 이렇게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9월에 사회복지제도 팩트 문제입니다. 자, 질문을 한번 보죠. 간화제도 중에서 간은 현재 직면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후 처방적 성격이 강하답니다. 그럼 간은 뭡니까? 사후 처방이니까? 간은? 네. 간은 공공구조화 되겠고요. 나는 미래 직면의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이 강하다니까 사회 보험이 되겠네요. 둘 다 근본적 지원 원칙을 하다는 공통분모도 적어놨네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번 상호구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 이건 누굽니까? 이건 이제 사회보험이죠. 사회보험 중에서 A지역 수급자 수는 B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대요. 어때요? 자, 보세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은 사실 아직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A지역과 B지역과 C지역의 인구수를 우리가 구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런 도표 문제가 나왔을 때 인구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지역을 숫자를 몇으로 놓으라고 했죠? 기억나시나요? 기준이 되는 숫자는? 10? 네, 100으로 놓는 게 좋습니다. 왜? 100명 중에 3%는 이게 몇 명이라는 겁니까? 3명이라는 거니까. 그래야지 이 주어진 비율값과 우리 그 숫자, 그 수에다 수가 동일해지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지역을 우리는 인구수를 100명으로 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문에 보면은 각부는 A, B, C 세 지역으로만 구성되는데 이 지역의 전체 인구는 A 지역의 인구의 2배라고 줬습니다. 그럼 B 지역 인구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2배니까 200명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전체 값이 주어져 있어요. 이 전체 값은 제가 다른 말로 무슨 값이라고 했죠? 이 각 지역의 평균 값이 전체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럼 이 평균을 구하면 되는데 평균을 한번 구해보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7을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몇이에요? 14 나누기 3 하면은 5가 아니라 4점 얼마네요? 지금 이걸로는 지금 우리가 이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시적의 수를 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의 수식을 세워야 된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이 평균값은 전체 인구, 각 지역의 전체 인구분의 각 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수혜자 수 곱하기 100을 하면 이 평균값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C지역의 인구수가 우리가 몇 명인지 아직 알 수 없으니까 이걸 제가 X라는 미지수로 한번 놔볼게요. 자, 그러면 평균을 구하는 거는 100 더하기 200 더하기 X분의 자, 불러보세요. 위에 분자는 뭐가 돼요? A지역이 100명일 때 A지역의 공공구조의 수혜자 수는 3명이고요. 그다음 B지역의 수혜자 수는 8명이고 그 다음에 C지역은 뭐라고 넣으면 돼요? 7X라고 하면 안 되죠. 이거는? 이거 7%잖아요. 7%는 7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학이잖아요, 이거는. 아니, 잠깐만요. 0.07이죠. 0.07x. 이해되셨죠? 네. 약간 충격적인데? 여기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곱하기 100을 했던 이 값이 몇이라고요? 이게 4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항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300 더하기 x, 300 더하기 x를 여기다가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1200 더하기 4x가 되겠고요. 요 값은 더하면 1100 더하기 7x가 되겠네요. 요 정도는 암산으로 가능하시죠? 이랬을 때 3x는 100이니까 x는 3분의 100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x지역의 인구를 구할 수 있고요. 근데 x지역의 인구가, C지역의 인구가 3분의 100인데 이게 숫자가 안 떨어지니까 계산하기가 구리잖아요. 그러면 A, B, C 지역의 각각 다 몇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3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 지역의 인구는 300명으로 가정을 하고 B 지역의 인구는 600명으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C 지역의 인구는 100명으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상호구조의 상호구조의 원리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의 경우 A 지역의 수급자 수는 B 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답니다. 맞아요, 틀려요? 자, 일단 A지역은 수급자 수 비율이 25%고 B지역은 55%거든요. 자,
자, 근데 A지역과 B지역 중에 인구가 누가 더 많아요? B지역이 인구도 많은데 수급자 비율도 더 많으니까 당연히 이건 많을 수가 없겠죠. 네, 적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상자 선정에 따른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는. 자, 부정적 낙인이 발생하는 제도는 누굴까요? 공공구조. 맞아요. 공공구조. 왜 공공구조가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까요? 선별적 복지. 가난한 사람들한테만 혜택을 주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공공구조 혜택을 받으면 가난한 사람들이네 하면서 사람들이 손깍질하고 부정적 낙인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정적 낙인도 하나의 키워드가 되니까 기억을 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네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구조고요. 이 경우에 B지역의 수급자 수는 C지역 수급자 수의 3배 이상이랍니다. 그냥 이제 이 인구수랑 비율 계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B지역 수급자 수 한번 불러보세요. B지역은 몇 명이죠? 자, 600명 중에 몇 퍼센트예요? 4%. 네, 4%니까 몇 명? 24명. 네, 24명이고요. 그 다음에 C지역은요? 100명 중에 7%니까 7명인데요. 어때요? 3배 이상 맞나요? 네. 네, 정답 몇 번?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맞춰서 따라가시면 돼요. 3번. 강제가입의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 이건 누굽니까? 네, 이거는 사회보험이고요. 자, C지역의 수급자 수. C지역의 수급자 수 한번 불러보세요. 100명 중에 몇 퍼센트예요? 75%니까 75명이고요. 그 다음에 A지역의 수급자 수 한번 불러보세요. 몇 명 중에 몇 퍼센트예요? 300명 중에 25%니까 몇 명? 네, 75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뭐 더 이상 해드릴 게 없는 게 그냥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많다고 했는데 많지 않고 둘이 어때요 숫자가? 같죠. 그래서 3번 답이 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부 재정으로 전액 충당을 하는 것이 원칙이래요. 정부가 국가가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이건 뭐죠? 공공구조고요. 이 경우 A지역과 C지역의 수급자 수의 합이 B지역의 수급자 수보다 많답니다. 이거 계산해 보죠. A지역과 C지역의 수급자 수 몇 명입니까? 공공구조. 9명? 7명. A지역의 수급자 수가 9명이에요? 9명 맞네요. 죄송합니다. 9 더하기 7. 네, 7이랑 지금 뭘 비교하고 있어요? 24명. B지역. B지역의 수급자 수니까 24명이에요. 뭐가 더 커요? 24명이 더 크니까 4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거. 이거 누굽니까? 공공구조. 네, 이거는 공공구조고, 그 다음에 보편적 복지는 사회보험이네요. 지금 선별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즉 공공구조의 전체 각국의 수혜자 수랑 그다음에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 강한 제도, 즉 사회보험의 수급자 수, A지역의 수급자 수를 지금 비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공공구조의 수혜자 수 우리가 이미 다 구해놨잖아요. 공공구조의 수혜자 수는 총 몇 명이죠? 요거 다 하면 되는 거죠? 네. 네, 이러면은 40명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보험 중에서 A지역은 몇 퍼센트예요? 75명. 네, 75명이니까 A지역이 더 크죠? 그래서 5번은 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표 문제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그냥 제가 알려드린 원리가 다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네요. 여러분들 지금 표정이 완전 굳었네요. 힘드신가요? 네. 그건 알고 있어요. 어렵긴 한데 우리가 넘어야 할 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정이 죽으니까 저도 수업을 하는 맛이 안 나가지고, 하지만 여기서 수업을 끝내지 않을 거예요. 자,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몇 번 주제? 19번인가? 네, 제가? 19번 맞습니다. 네, 19번 주제 가보죠. 보다닥 가보겠습니다. 19번은 이제 대중매체고요. 원래 수능에서 매년 나오는 주제 중 하나인데 특이하게 이번에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중매체는 크게 4가지가 있죠. 뭐뭐 있죠? 인쇄매체랑 영상, 음성 순서대로 음성, 영상, 뉴미디어. 그 다음에 뉴미디어가 있네요. 이 각각의 대중매체들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첫 번째, 정보 전달의 신속성.
그리고 정보 전달의 양방향성. 요거는 상대적 크기가 동일하거든요. 어느 매체가 제일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면서 양방향성이 높을까요? 뉴미디어. 네, 이거는 뉴미디어고요. 그 다음은요? 영상. 네, 영음은 거의 동으로 논다고 세트 메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이 인쇄 매체가 되겠죠. 뉴미디어 SNS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 올리는 순간 좋아요 누르면 순식간에 정보가 퍼져 버리잖아요. 제일 빠르고 아무래도 책 한 권 읽는 것보다는 영상이나 라디오 하나 듣는 게 더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보 전달의 신속성이 높고, 그다음에 양방향성을 참여할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뉴미디어죠. 과거엔 정보의 소비자였던 대중들이 다양하게 이제 참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튜브도 많고, 그 TV BJ도 많고, 그래서 참여하는 측면이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음성 매체나 영상 매체도 참여하는 측면이 있죠. 뭐가 있었어요? 문자투표. 맞아요. 대국민 문자투표나 사연으로 이제 라디오에 참여하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양방향성이 인쇄 매체보다 높고, 인쇄 매체도 있긴 있어요. 뭐 독자 칼럼 같은 그 란이 있기 때문에, 투고란이 있기 때문에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좀 낮긴 하네요. 어쨌든 이런 게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정보 획득의 동시성, 그리고 사용자의 범위, 그리고 매체에 대한 접근성. 이 세 가지가 상대적 크기가 동일하거든요. 어느 매체가 이 세 가지가 컸어요? 영상. 네, 영음이 제일 컸고요. 그 다음은요? 뉴미디어. 뉴미디어가 컸고, 그 다음은 인쇄 매체입니다.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전달됐을 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매체가 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영음이 제일 컸어요? 뭐가 정해져 있으니까?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TV를 틀면은 사람들이 TV가 전하는, 라디오가 전하는 정보를 바로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뉴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뉴미디어보다 영음이 더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의 범위나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뉴미디어보다 영상 매체, 음성 매체가 더 큰 이유는 누구를 고려하면 된다? 어르신들. 어르신, 노인 세대를 고려했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TV나 라디오가 더 익숙하기 때문에 뉴미디어보다 영음이 더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상대적 크기가 영음, 뉴인이라는 거 이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여기다. 그 다음에 정보의 심층성이라는 특징이 있었네요. 정보의 심층성은 어느 매체가 제일 커요? 뉴미디어. 네, 인쇄 매체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은 네, 영음이 크고요. 그 다음은 뉴미디어가 됩니다. 책은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전문가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전문성, 심층성이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에 TV나 라디오가 뉴미디어보다 큰 이유. 뉴미디어 정보는 어때요? 약간 이상한. 저 다 허위나 과장 같은 홍보글 같은 게 너무 많으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가 맞는 정보인지 분별하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문성, 심층성은 떨어지는 거고요. TV나 라디오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예능 프로 같은 경우는 전문성이 떨어지겠지만 이제 전문 분야를 다루는 그런 프로그램은 심층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상대적 크기가 인, 영음, 유가 되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거의 나왔어요. 힘내세요. 자, 그 다음에 정보 획득의 동시성이랑 비교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정보 전달의 동시성. 자, 정보 전달의 동시성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뉴미디어는 영음이랑 뉴미디어랑 영음을 사실 비교하기가 애매해서 같은 동일선상에서 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 영, 음. 사실 이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인터넷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했을 때 그게 업로드하는 순간 정보는 이미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TV나 라디오 같은 경우도 방송을 하는 순간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거죠. 근데 누가 더 빠르게 정보가 전달이 되는 건지, 동시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그걸 판단하는 건 좀 애매하죠. 하지만 수용은 달라요. 획득하는 경우는 이게 판단이 됩니다. 왜? 뭐가 정해져 있으니까? 방송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TV나 라디오가 수용의 획득성이, 수용의 동시성이 더 큰 거는 따질 수 있지만 전달의 동시성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책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얘네들보다 확실히 전달의 동시성이 낮은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그래서 실제 수능에서는 뉴미디어와 인쇄매체를 비교해서 물었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뉴미디어가 아니라 영상매체, 음성매체가 이렇게 대체돼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